자, 여러분들 이미 제출했지만은 fourth miscellaneous item 뭐였어요? In one page discussion paper, you should address your point of view on representation and creativity in terms of whether visualization method can be used or not for student creativity in learning mathematics. 그래서 you need to justify yourself why you think so step by step. That is, use specific reason and an example to explain your reasoning in the paper. Then you can conclud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use of visualization method. 자, agree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가 나오진 않겠죠. 자, disagree. 잘 됐네요. 그러면은 agree가 이쪽이 많죠. 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먼저 어그리먼트부터 한번 디스커션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그 스토리텔링 메서드와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봤고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메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GSP도 있었고요. 캐블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뭐예요? 성은이가 했던 게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지오지브라. 그 다음에 뭐 한범이가 했던 엑셀도 있고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훨씬 더 많아요. 아무튼 실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학 시간에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찬성 쪽부터 한번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스트롱하게 어그리 하는지. 먼저 말하려니까 공격당할까봐 말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동의하는지. 자, 그러면 디스그리부터 먼저 해볼까요? 반대하는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찬성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쉬워지나? 뭐 디스커션 많이 해봤잖아요. 처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일단 비주얼라이제이션이지 않나요? 프레젠테이션이 확실히. 그러니까 표상의 방법은 굳이 시각화만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썼거든요. 그쵸. 근데 그 처음에 여기서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쓰였고 저기 이케에서도 그 단어를 보고 그렇게 써온 사람들이 있는 걸 아까 먼저 봤는데 그러면 소문의 힌트가 그랬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표상과 그림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구분해야 된다. 네, 그걸 먼저 정하고. 왜 그런 거죠? 아니, 표상에는 제가 왜 그런 거예요? 표상과 시각화는 구분해야 된다. 그럼 표상을 했으면 동의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바꿔보면. 저는 표상
표상으로 반대를 썼어요. 표상으로 반대를 썼어요. 그럼 시각화라 했으면 찬성했을 것 같아요. 시각화는 좀 더 국소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약하게 그럼 시각화는 찬성했을 것 같다. 시각화는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교사학적 현상으로 들어봤을 것 같은데 표상으로 보니까 물론적으로는 변압식으로 그럼 표상과 시각화의 차이점을 한번 나름대로 원래 생각했던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의는 하지 않더라도. 표상이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차함수 식이 AX로 플러스 X가 있고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B 형태가 있고 그리고 A의 X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Q 형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굳이 시각화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식의 정의를 한 것뿐이잖아요. 하지만 세 가지가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의 그 포인트는 다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 식을 이차함수라는 같은 식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 전개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시각화로 봐야 되는지는 일단 그 시각화라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각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서로 다른 표현이다. 표상은 그죠? 시각화는 뭐예요? 시각화는 그러니까 수학의 추상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템으로 그려낸 개념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근데 intentionally 표상과 시각화를 두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했건 인식하지 못했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커리큘럼 설명할 때는 뭘 썼어요? 표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숙제를 어사인 할 때는 그죠? 미셀레니스 아이템을 할 때는 제가 무슨 단어를 썼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구분했죠.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표상은 수학적인 표현이 서로 다른 점을 나타낸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시각화는 추상적인 수학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이미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상과 그 시각화에 대해서. 그래서 표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 그죠? 시각화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바르게 이해했나요? 결론적으로 제 논지는 이 지금 이론의 과정에서 살펴봤던 창의성 요소들이 표상으로 대표되지 않고 다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모델링으로 다른 종류의 요소로 귀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시각화라는 거는 교사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는 학생의 경험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어떤 교사의 창의성에 관련된 부분인지 학생의 창의성과 크게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이걸 제가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제가? 너무 일반화했나요? 약간 일반적이긴 한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시각화를 할 때 교사의 시각화는 좀더 뉴트럴한 보이스로 그죠? 시각화는 교사의 창의성과 연관된 것이지 학생과는 연관된 건 맞지 않다. 그죠? 좀 더 보이스를 톤다운 했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인사이트풀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좀 그 수학 교육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용배. 네. 맥락은 잘 모르지만요. 시각화, 교사의 시각화도 학생의 창의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학적 창의성이 어떻게 해서 그 학생한테도 발휘할 수 있는지 논의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일단은 창의성이 나오려면 그 수학적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충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시간 학생이 어떤 수학적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감각을 활용해서 그 개념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인식론적으로도 뭐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 중에서 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수록 그 어떤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 자료를 교사가 제공하는 시각 자료를 통해서 그 개념을 습득을 한다면 그 수학 개념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사의 시각화는 학생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오감을 다양하게 활동할 수 하면서 창의성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이렉트하게 창의성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수학적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창의성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먼저 한번 지금 방금 이병님 말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요. 저도 창의성, 저번에도 그랬다시피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창의성이 발휘되기 이전에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다 개념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표상과 시각화는 저도 이거 쓰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표상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가지고 저번에 수교론 때 들었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때에서 표상이 의미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말하신 것처럼 약간 식을 다른 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그런 식을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쪽에 해서 그런 쪽에 의미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표상도 그런 면의 의미에서의 표상도 반대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저 질문에 대한 답변 저쪽 위원님의 그 주장 첫 번째 줄에 써 있는 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것이 수학적 창의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 부분이 왜 표현으로 대변이 돼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Doing Mathematics의 5가지 이제 나와져 있는 그 의사소통, 표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춤, 연결성 이 5가지는 일반적으로 저는 학생 입장에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학생의 문제 해결, 학생의 표현력, 학생의 의사소통력, 학생의 추론 능력, 그리고 학생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그렇다면 저걸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표현의 주체는 지금 교사거든요. 그럼 첫 번째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수학적 이미지로서 이걸 갖는 건 학생이 그걸 표현해낸 게 아니라 학생이 귀납적으로 추론해내는 거죠. 따라서 표상이라는 단어가 저걸 다 아우르는 큰 주제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말해 창의성 함량을 위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뜻을 다 100%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호근이가 말한 것을 창의성 함량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활동이 중요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표상과 시각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스틸 우리가 이제 강의식 중심이었던 교육 방법론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 스스로 자꾸 개발하는 것만이 오래 남고
또 실제 수학적인 추론과 어떤 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시각화나 어떤 표상의 활동들이 교사 중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되다 보면은 또 다른 사고의 어떤 제한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저는 선배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꼭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레프레젠테이션이 그 학생 중심이 된다고, 아니, 선생님 중심이 된다고 보진 않는 게,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 CBR 같은 거는 충분히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면서 표상을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 표상을 다양하게 교사가 표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준다는 게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접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수식 이런 게 다겠지만, 다양한 걸 접하면 생각하는 방법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각화나 표상을 사용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전형적인 이제 표상을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학생들의 사고가 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계속 쓰다 보면 X축이 무조건적으로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Y축이 무조건적으로 종속변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X랑 Y를 P랑 Q로만 바꿔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Y랑 X를 자리만 바꿔도 되게 헷갈려해서, 이거는 수학의 본질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 그냥 표상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교육으로 해서 깊이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 그냥 좀 더 계산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에서만 도움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화나 학생들이 사고를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그다음에 개념 이미지처럼 어떤 학생들이 어떤 개념 이미지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늘 연구들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각화를 잘못 활용하면은 학생들이 잘못된 무리적인 그런 개념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제 생각은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받아들일 때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생이 받아들일 때 어떤 궁금증이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학생들이 처음부터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상이나 시각화를 통해서 어떠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서 그 개념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면에서 제가 표상과 시각화 활동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매개체를 주어주고 그 시각화된 자료, 그 매개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매개체를 주어주고 거기서 변화를 줄 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처음 매개체를 주어주고 그 다음 또 표상을 주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지, 처음부터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의 한계로 고착화시킨다는 그 점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주어주거나 다양한 형태의 표상을 동시에 주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 개념만으로만 다가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학 교육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표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수학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기호 때문에 그래요. 기호 체계 때문에. 왜냐하면 기호 체계라는 건 또 다른 어떤 언어적인 시스템이고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때까지 괜찮아요. 그래. 숫자니까. 근데 all of a sudden 언제부터요? 중학생이 되면은 이 A라는 것 그리고 X라는 걸 다루기 시작해요. 근데 일반 중학생들에게 이 A와 X 이런 변수들과 미지수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 생활에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언제까지예요? 거의 12살, 13살 때까지
변수와 미지수에 대해서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수와 미지수를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수학적인 개념들이 막 컨스트럭션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해야 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equal to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학생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너무나 수학적인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접근성을 해주는 거는 이제 이 추상적인 수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아주 추상성이 굉장히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화의 어떤 장점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또 아까 먼저 손들었으니까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고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각화를 하면은 사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시각화로 보여주면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개념을 소개할 때 시각화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러니까 개념을 그냥 우선 원래 방식대로 배운 다음에 학생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그때 시각화를 보여주면 오히려 자기 생각과 비교할 수도 있고 생각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각화에 대해서 사고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주제는 있어요. 무슨 주제냐면요. 에딩 이더이라는 책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멀티플 레프레젠테이션, 다양한 표상은 컨셉션 언더스탠딩을 향상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무슨 조건이 있냐면요. 잘 활용했을 때. 이해하겠죠, 그죠? 잘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멀티플 레프레젠테이션, 즉 다양한 표상을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표상이 습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막 표상들을 보여줘 버리면 애들은 지금 더 어떻게 되겠어요? 붕 뜨겠죠?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너무나 많은 게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다양한 표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 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죠? 멀티플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결국은 뭐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아까도 학생 중심을 이야기했는데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학생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해한 친구와 한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이해하지 못한 친구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겠죠. 다른 표상을 보여줬을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스트럭처라이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죠? 표상을 막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조직화하고 그걸 어떻게 구조화 시키는지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많은 의견들이 그 수학을 잘 이해하고 그 지금 나와 있는 이론들, 그 교과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에서는 저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그 기존의 그 지식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걸 빠르고 효과적으로 또 그냥 기존의 생각에 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빠르게 인박스 시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수학을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학생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찬성 의견에서도 그런 잘 아는 것이 창의성이 가는 발판은 될지 몰라도 되게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는 말씀 못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하신 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굿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과연 창의성이라는 게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요. 창의성이 뭐냐라는 것도 있죠.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이제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디벨롭 해 가는 거예요. 뭐 좋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설명하고요. 뭐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좀 캄다운 하시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자, 창의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시각화는 기존의 개념 이해와 사고에 도움이 되지만 정말 학생이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시각화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창의성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의 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아이디어, 그죠? 새로운 통찰력, 그죠? 새로운 무엇이라고 봤을 때 과연 정말 시각화가 기존의 개념 이해와 사고에 도움이 되지만 창의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상당히 지금 일리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선수. 하나, 둘 다 할 거니까. 저는 또 반대로 이거하고 좀 연관된 얘기로 시각화 도구를 이용했을 때 장점으로 쓴 내용인데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귀납적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이나 어떤 개념에 대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추측에 대한 반례나 반론을 찾기가 시각화 도구를 이용했을 때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사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을 때 애들이 그럼 너희가 생각하는 정사각형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아직 개념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GSP나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그럼 정사각형 한번 그려보고 그거에 개념을 한번 맞춰서 그려보려 했을 때 그럼 마름모 형태의 모양도 똑같이 이것도 정사각형일까? 라는 생각에 그런 반례를 정할 수가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가 그 추측에 대한 또 다른 피드백을 받고 그걸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어서 귀납적 추론에 대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여기 보충해 설명하고 싶은데 우선 창의성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그 가우스 같은 애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가우스를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가우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걔들이 기존에 있던 생각을 한 발 더 나아가게끔 가교를 만들어주는 게 창의성 교육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창의성을 말하는 거는 연역적 사고를 말씀하시는데 연역적 사고는 그 번뜩이는 그 뭔가가 아니라 그 귀납적 사고 추론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서 통찰력이 생기는 걸 연역적 사고로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 천재들 같은 애들이 연역적 사고 하는 거는 뭐 타고난 거니까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을 개발하는 거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통찰력 만드는 건데 그 표상을 그 교육학 용어사전에 등재된 것처럼 감각적,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직관적 의식 내용이라 한다면 분명 표상은 그 수학적 내용을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상적 이미지를 추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얘가 그 완벽한 해결 포인트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논쟁을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 좀 이따 가세요. 지금 항상 그 논의를 할 때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창의성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데피니션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페시파이, 구체화시키고 디베이트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창의성에 대한 데피니션이 잘하면 그건 리스펙트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해하겠죠? 제가 처음에 사전 실험지를 돌렸던 거 기억나죠? 창의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더 조사를 엄밀하게 하겠지만은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죠. 지민이부터 해서 성수 이렇게 해서 한번 창의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보여요. 저는 창의성은 저도 과제로 냈는데 꾸준한 관찰을 바탕으로 깊은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면서도 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깊은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관찰이나 사고를 스스로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납적인 경험이나 그런 게 당연히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수업 시간에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학생의 그런 깊은 생각이나 그런 거를 조금 방해하고 너무 빨리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이 관찰을 많이 하기 전에 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잠깐만요. 이걸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수학 교육자는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해요. 즉 이거를 수학적 한국말로 이게 뭐예요? difficulty가 어려움으로 번역해버리면 너무 이상하게 difficulty 그 이미지가 확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mathematical difficulty 알죠? 수학적인 사고는 언제 깊어지냐면은 그 mathematical difficulty를 경험했을 때 자꾸 깊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라고 번역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상관이 없어요. 수학적 어려움이 의미를 알겠죠? 제가 말한 difficulty 의미를.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을까? 이 정도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민이가 말한 걸 제가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들이 한번 수학적인 사고의 발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막 혼자서 고민하고 막 1시간, 2시간 문제 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mathematical difficulty예요. 한마디로 막 혼자 깊이 있게 사고하고 깊이 있게 영어로는 스트러글링 한다 그러죠. 과연 그런 사고의 과정이 없이 수학적 발전, 즉 mathematical development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학 교육자는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쉽게 학생들이 수학적인 능력이 개발되기를 원하지만은 과연 정말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쉽게 수학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mathematical difficulty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느 한 유명한 수학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예요. 자, 그래서 mathematical difficulty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생각하면. 만약, 즉, 다시 제가 번역하는 수학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학생들이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한 건 아니죠.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생각이 저쪽에 가깝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수학을 전공한 수학자에게 필요할 수학적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일반 학생들이 가져야 될 수학적 창의성이라는 지점이랑 차별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 학생이 뭐예요? 수학적 어려움을 겪고 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수학을 발전을 늘려내는 사람들이 수학자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나아가는 개념들을 구조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가 이제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학적 창의성의 범주를 둔다면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지난 기회에 스탬프 공부 많이 해서 스탬프 얘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가시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여서 걔네들을 이제 비교자를 통해서 계속 목표 상태로 가까이 가려는 그런 경향은 개인이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은 개인의 창의성,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인지 구조를 외부의 환경만을 가지고 자기의 인지 구조로 동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하나 구조해 나가는 것,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일반적 학생의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여기 김지훈하고가 지적해준 부분은 이제 약간 학생의 수학적 창의성을 넘어서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갖고 있는 창의성이만 있는 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과정을 보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스컬을 모델이라고 그러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숫자만 가르쳤는데, 그죠? 아래 자연수, 정수,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거의 4, 5학년 때까지는. 근데 과연 그게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의 분야가 예를 들어서 디스크릿 매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하가 있고, 다양한 이런 측면이 있을 때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럼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그럼 창의성과 연결돼서 창의성도 어렸을 때부터 개발이 된다는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측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학생과 예를 들어서 3살, 4살 때부터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이나 도구를 한 학생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야 어떤 창의적인 훈련을 받은 친구는 누가 더 창의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먼저 시작한 친구가 더 창의적일 것 같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훈련을 받은 친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두 개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제 질문 의미를 알겠죠? 창의적인 거 훈련이 있잖아요. 그죠? 창의적인 훈련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 mathematical difficulty 경험이 없더라도 그죠? 나중에 가서 그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difficulty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통해서. 근데 창의성도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difficulty가 훈련이 돼야만이 나중에 더 어려운 difficulty가 왔을 때 그걸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지. 갑작스럽게 고등학생이 돼서 그런 difficulty를 경험하게 했을 때 과연 그 difficulty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시각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런 difficulty를 경험하고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했을 때 그 difficulty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는 거지. 그 difficulty를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니면 대학생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그 difficulty를 경험하게 하면은 과연 하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수학적 이론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요즘 중고등학생을 제가 가르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과외가 아니라 그 깊이 있게 사고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과외했을 때보다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과외했을 때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 이거 풀어서 한번 생각해봐 하면 생각을 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요즘 애들은 특징이 영재교육원에서 가르치면 좀 생각해봐 생각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애들이 어떤 성향인 건지 우리 그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고 또 자기 사고하는 훈련 있죠. 좀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 그런 것들을 옛날에 비해서 많이 학생들이 싫어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탕으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이야기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디스커션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 원칙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제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오픈 퀘스천을 자꾸 던져 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위험한 사고방식이 뭘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교사가 됐을 때 시각화는 도움이 돼. 그래서 무조건 뭐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수학교육을 하면서. 혹시 제 그 발표에 왔던 친구 있어요? 그 지난주 창의인성 포럼에 왔던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그 포럼에서 제가 처음에 발표했던 문구 기억나요? 다은아 기억나요? 제가 영어 문장을 한 개 보여줬어요. 제 발표 시간에. 보여줘요? 아니, 이거 힘내, 진정해. 한번
검색해 보세요. Mathematics education is much more complicated than you expected, even though you expected it to be more complicated than you expected.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이제 수학교육을 전문을 하신 분들의 어떤 견해. 그래서 제가 오픈 퀘스천으로 자꾸 던져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플하게 컨클루전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이쪽 의견도 지지하고 저쪽 의견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 이게 심플하지가 않구나. 장점이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고, 그죠?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구나. 이런 견해를 지금 단계에서는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사고를 깊이 있게 발전해 가면서도 뭐예요? 어떤 클래스룸 액티비티, 그리고 교육 기자재,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뭐예요? 표상이나 시각화를 통해서 활동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교수님 그럼 견해가 뭐지? 제 견해는 있어요. 하지만 이쪽 의견을 지지해주고 저쪽 의견을 지지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맥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심지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거죠. 맥락 때문에. 맥락이 무슨 말인지 알죠?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의 컨텍스트, 교사 그룹의 환경, 그다음에 학교 그룹의 환경, 심지어 교장 선생님의 역량,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네, 또 한 이야기. 한 두세 분 정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영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시각화는 학생들에게 뭘 제일 증가시킬 수 있어요? accessibility, 접근성을 굉장히 용이하게, 그죠?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툴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아까 손 들지 않았어요? 이제 기억이 나요. 저도 원래 저번까지만 해도 저번에 수학 기자들과 나중에 이렇게 찬성 의견의 첫 번째 의견과 같은 의견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찬성의 첫 번째 의견이 개념 이해나 이런 거 도움을 주고 그게 결국엔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교육적 도구가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 교육 수업을 듣다가 그 토론하고 그 다음 수업에서 정확하게 수학 기자재에 관한 창의성 수업을 예로 들면서 이게 가장 학생들의 창의성을 좀먹는 교육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누구셨어요? 그 교수님이 성함이 잘 교육 방법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던 게 아니라 한번 듣다가 그 얘기가 딱 들어서 그 문구만 들은 거라 그 이후에 어떤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본질적인 걸 들어야지. 이게 뭐 아니 논점이 있고 논점을 위한 논의가 있는데 그 논의는 안 듣고 논점만 들으면 그게 논점을 들어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시각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은 아까 반대적 의견을 계속 말하는 것처럼 물론 개념 이해는 쉽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수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그것을 통한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있으면은 누구도 생각하는 거 멈추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게 생각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생각하는 걸 막 그렇게 복잡한 걸 생각하는 게 모든 학생에게 즐겁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펼칠게요. 아까 그 용배 학생이 지적한 부분이 참 좋은 예인데,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게 돼요.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거든요. 오감 플러스 썸띵이 있어요. 뭐 육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터널 그거에 뭐 그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뭐예요? 렉처 중심이 강의란 말이에요. 그죠? 그 렉처 중심이 강의에서 좀 더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까 그 다양성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다양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비가스키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람이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을 하는데, 수학적인 사고는 툴 미디에이티드 프로세스라고 해요. 요즘 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툴이라는 게 뭘만 썼어요? 수학 수업 시간에. 기호만 막 썼다고요. 기호만 써서 막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죠? 어떻게 돼요? 수학이 보링하고 연계성도 없고 막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교육 기자재를 써서 만지게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거리와 속도 함수 했을 때 어땠어요? 막 뛰어다니니까 일단은 재밌었잖아요. 그죠? 재밌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은 그 동기부여를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뭐 일단은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가장 근원지가 어디예요? 동기부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수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여기서 명 강의를 해도 뭐가 돼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기 때문에? 자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 시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아까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학생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어 처음에 막 영화 같은 거 보이면 여러분 눈이 막 뜨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수업할 때 보면은 막 졸아요. 제가 막 강의하면은. 근데 뭔가 이렇게 재밌는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그죠? 동영상을 보여주면 눈이 확 뜨여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일단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뭔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뭐 몰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양한 툴이 필요한데, 우리가 말과 기호만으로서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기존에 우리가 해와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말과 수학적인 기호만을 써가지고 학생들의 어텐션, 집중을 끌어당기기는 너무나 큰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 기자재와 어떤 액티비티를 활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분명히 처음에, 그죠? 동기부여는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뭐 깊이 있게 충분히 디스커션 한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1조, 2조, 3조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내일 이제 그룹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씩 그룹 발표해서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